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50의 특별한 만남, 오늘은 중국, 필리핀을 거쳐서 헝가리에서 부다페스트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계시는 김환희군 우리 회원입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하셨는데요. 우리 그 뉴스 브리핑이 이제 수준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김환희군은 이 클래식 피아노 연주를 갖다가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김환희군 오늘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올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올해 24입니다. 아, 24. 예. 아유, 동안이네. 나이로 봐서는 10대 후반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먼저 김환희 군이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연주한 필리핀의 마닐라 대학? 아, 예, 아니요. University of Philippin이라서 그냥 필리핀 대학이라고. 아, 필리핀 대학이죠. 예, 예. 필리핀 대학. 마닐라에 위치한. 마닐라에 위치한 한국 같으면 서울대학 같은 거 아닙니까? 예, 필리핀 그렇죠. 유일 국립. 예. 거기에 거기서 지금 음대 예, 거기서 4년을 졸업했죠. 아, 5년제. 5년제입니까? 네. 아, 음대가 5년제구나. 네, 거긴 길어요. 아, 그 5년제를 지금 졸업하면서 이 지금 영상이 이 연주가 제 졸업 연주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인데 예. 참 여기는 리사이틀이라고 말을 쓰네. 아, 예. 우리는 옛날에 보면 나우나 무슨 하추나 리사이틀이라고 했는데 콘서트가 아니고 리사이틀이라는 말을 써서 상당히 정겹습니다. 그때 졸업 기념 예, 그렇죠. 연주회에 지금 피아노를 하잖아요. 예. 다른 사람들은 다 이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아, 다 학생들이에요. 다 학생들이고 예. 예, 본인도 학생이잖아요. 예, 아니, 제 말은 제 친구들. 예, 근데 본인이 지금 주연이잖아. 네, 네, 그렇죠. 예. 본인 연주회 있죠. 예, 졸업. 그렇죠. 아주, 개인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로 음. 졸업할 때 연주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개최를 해가지고. 연주회를.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여기 학교 대강당이에요. 학교 대강당에서요. 예. 한복을 입고 하시네. 먼저 한번 들어봅시다. 예, 예. 예. 솜씨가 대단합니다. 소리가. 지금 처음에 연주하는 곡은 어디 차이코프스키의 아, 이게 마지막 곡. 마지막 곡이에요? 아, 마지막 곡이 지금 6개를 연주했는데 네. 이게 6번째 마지막. 아, 이 노래 나도 굉장히 옛날에 많이 들었죠. 네.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예, 그렇죠. 영화 차이코프스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제일 앞에 이렇게 서른에 이 눈 썰매를 타고 네. 쭉 가는데 자작나무 숲에 있는 거기서 이 곡이 처음에 제일 먼저 나오죠. 영화를 보셨다니까 네. 드리는 말씀인데 노래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러시아의 후반의 서정성 차이콥스키 특유의 러시아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느낌이 많은 노래입니다. 저는 이 클래식 중에 최고의 명곡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냥 이렇게 볼 때하고 여기에 지금 피아노 연주할 때하고 모습은 전혀 다르네. 저를 할 때 보니까 좀 신들린 사람처럼 그냥 딱히 별건 없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그럼 이 6곡에 뭐를 했어요? 뭐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바흐도 했고 베토벤, 스크리아빈이라고 러시아 작곡가 다른 사람 하나 더 있는데 그 사람 뭐 바르톡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한 5-6개 하는 거죠. 그렇게 연주를 해서 6곡을? 시대별로 다 다른 작곡가들을 연주해야 되는 게 이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대별로? 예, 뭐 바로크부터 20세기까지 다 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번에 김환희 학생 만난다고 이 음악사를 또 좀 보니까 바로크 고전, 낭만파가 이제 낭만 전기 후기,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근현대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아유. 주로 이제 어느 시대의 클래식 곡을 갖다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개인적인 취향은 역시 낭만주의가 일단 좋은데 예. 근데 학교에서는 네가 뭘 좋아하든 간에 일단 이것저것을 다 배워봐야 한다. 예를 들어 바로크는 바로크대로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고 예. 고전주의는 고전주의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낭만주의는 낭만주의대로 다 시대별로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무래도 그래야 되죠. 낭만주의 시대 특히 쇼팽하고 리스트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 지금 이렇게 했듯이 차이콥스키 같은 러시아 낭만주의적 작곡가들도 좋아하고 라마니노프나 그런 건 안 좋아합니까? 라마니노프 좋아해요. 사실 원래 연주곡을 라마니노프 2번을 하려 했어요. 그게 차이코프스키보다 어렵다던데.
아니에요. 아니요? 차이콥스키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아 근데 우리 학교에서는 너도 나도 전부 다 라흐마니노프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 교수님들이 둘 중 할 것 같으면은 차이콥스키를 해라 해서 제가 우리 학교에서 역사상 3번째로 차이콥스키를 연주해봤는데요. 아, 다들 별로 안 했구나. 안 했어요. 그 뭐라 해야 되죠? 둘 다 어려운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라흐마니노프 2번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와 솔로이스트의 그 중간에 그 화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차이콥스키 같은 경우는 오케스트라의 비중이 이 유명한 도입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머진 전부 솔로이스트가 예, 그렇죠. 해야 예. 되는 게 있어서 더 부담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 피아노 협주곡이잖아요. 예, 그렇죠. 제목도. 예. 예. 아,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음악을 그렇게 하셨어요? 일단 피아노 자체를 배운 거는 7살 때부터 7살 때부터. 예. 부모님이 여지가히 극성이셨다. 아. 본인이 좋아서 하셨어요? 그냥 엄마가 피아노를 좀 칠 줄 알기 때문에 아. 자연스럽게 엄마랑 같이 피아노를 그러니까 치면서 엄마가 조금씩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 그렇게 배우면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지 뭐 어쩌다 이렇게 돼. 네. 그런데 그간에 이제 그러면 한국에서는 몇 살까지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있고 바로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중국은 어디로 갔어요? 중국을 처음에는 그 길림성이라고 그 광개토대왕비 있는 그곳 예, 아시죠? 예, 예. 그쪽 동네에서 살다가 1년 정도 살다가 거기로 왜 1년 살았어요? 그 처음에 중국 갈 때 그 응. 엄마 회사 지인분께서 자식들 이미 거기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응. 그 통해서 간 거라 가지고 처음에 가서 지내다가 한 1년 정도 지내다가 엄마가 다른 환경을 찾아보자 해가지고서 갔던 곳이 나중에 산동성에 있는 연태라는 곳에서 연타이. 예, 예. 예엔타이죠. 응. 거기서 한 5년 지냈습니다. 처음 1년을 길림성에 있는 길림에 어디 있었어요? 연길이라고. 아, 연길. 예, 예. 거기서 NG. 예, 엔지 잘 아시네요. NG에 있다가 예, 연타이에 예. 가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는 음악을 했어요? 중국에서? 아니요,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예, 공부하러 예, 갔구나. 그렇죠. 중국 배우러. 그럼 중학교는 그럼 어디서? 중학교도 중국에서 잠깐 다니다가 예. 그러다가 나중에 필리핀 마닐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필리핀 마닐라에 가서 중학교 과정하고 고등학교 과정을 해서 대학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중학교 과정이라 해야 되나? 그게 생겼어요, 마닐라에. 응. 근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5년제로 필리핀은- 해가지고 중고등학교 같이 묶어서 있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가 6학년까지 있고 음. 그 고등학교 과정이 4년이 있어가지고 10년제였어요, 아. 필리핀이. 지금은 12년제로 12년제인데. 바뀌었는데 그 당시 저 있을 때만 하더라도 10년제. 초등학교 6학년에 고등학교까지 해서 4학년. 전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해서 거기- 중국에서 그절로 가면서 저기에 고등학교로 이제 그렇죠. 중학교가 예, 예, 없다 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나서 여기 UP를 진학하게 됐거든요. 여기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중 하나가 예. 음대생으로 들어갔으면 음악이나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별걸 다 해요 정말. 수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그 애초에 입시 시험 칠 때도 한국의 수능처럼 한국이랑 다른 게 한국은 그 수능이란 딱 정규화된 시스템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학마다 자기들이 그 시험을 주관을 해요. 예를 들어 UP에선 UP 나름대로 그 입시 시험을 치고 뭐 다른 대학교들은 다 각각 그 시험하는 그게 있어요. 정부에서 주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원서 기간 동안 접수하고서 UP 가서 시험 치고 총 시험을 3번 쳐야 되는데 하나가 우리나라 수능 보듯이 보는 그런 시험이고 그거를 자격 했어요. 시험. 예, 그렇죠. 그걸 패스하면은 가서 음악 이론 시험을 봐야 돼요. 그 음악 이론 시험을 통과하면 오디션을 봐야 돼요. 필리핀이 나라가 제대로 돼 있네. 그래도 필리핀이라면 우리가 흔히 좀 예. 엉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의 음대에서 뭐 대충 말이야 음대 교수한테 받고 뽑아주고 하는 것보다는 필리핀이 공정하네요. 아무래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 아닌가 스페인하고 싶습니다. 미국이 과거 있었으니까. 그렇죠. 왜냐면 얘네들의 교육 시스템은 완전히 미국을 카피해가지고 굉장히 한국보다 공정한데. 그러면 이 중국에서는 음악을 했어요?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고 저는 늘 그냥 취미식으로 가까이 취미식으로 하던 했고. 거라서. 그럼 필리핀에 가서는?
그때부터 정말 제대로 고, 배웠다고. 필리핀의 고등학교 과정에 가서는 음악을 네. 계속 했어요? 예, 고등학교 과정 있을 때 여기 준비하면서 여기서 예술고등학교는 아니라 일반 고등학교 간 거죠? 예, 거기 예술고등학교가 있긴 한데 네. 거기는 정부에서 주관하는 거라 어. 외국인이 입학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다니면서 다니면서 별도로 이렇게- 대학 입시를 준비했구나. 그렇죠. 예, 예. 중간에 뭐 아파서 한국에도 왔다고 하던데 왜 아, 그랬어요? 그 중국에서 지낼 동안 네. 저에게 우연히 그 큰 대회를 음. 참여할 기회가 생겼었는데 피아노. 예, 그렇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게 스트레스로 오다 보니까 막 좀 몸에 무리도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압박감에 못 이겨가지고 좀 치료차 잠깐 한국 나갔다가 그 일이 이렇게 저렇게 돼가지고 그때 필리핀도 가게 됐던 그러면 것 중국에서 콩쿠르 대회 같은데 예. 참가할 만한 그런 실력을 벌써 가지고 있었어요? 글쎄요, 그냥 주변에서 권유하니까 기회는 있었는데 재능이 상당히 많네. 아유, 글쎄요. 근데 왜 하필 필리핀을 또 갈 생각을? 아, 나는 딴 거 하러 필리핀 간 사람은 많이 봤어요. 뭐 네. 옛날에 의대를 필리핀 간 사람도 봤고, 예. 근데 음대를 필리핀 간 사람은 지금 머리 털라고 처음 봤습니다. 얼마 없죠. 왜냐면 음. 사실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음악이 아니라 영어였거든요. 음. 근데 보통 필리핀에 영어 배우러 그렇죠, 가죠. 그렇죠. 저도 여기 다니면서 영어로만 공부했으니까 음. 그냥 일단 영어를 배우려고 갔던 나라인데 그 마침 그 제가 대학을 골라야 할 때 뭘 해야 될지 하고 딱히 없었어요. 그냥 나는 피아노만 치던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같이 지원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두 가지를 동시에 배우자 해가지고 원래 계획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오래 있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제서 공부를 마치다 보니까 6년씩이나 있게 돼가지고 7년이구나. 고등학교하고 대학 예, 예. 5년하고. 그렇죠. 필리핀이 우리가 지금 뭐 요즘 두테르테가 뭐 2,000명을 예, 마약 사범을 그렇죠. 죽이고 뭐 고위공직자 6,800명을 이 청렴함을 해명을 하든지 예, 안 예. 그러면 사표를 내라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민 지지율은 90%인데 세계에서는 뭐 인권이 뭐 이래서 뭐 비판도 있고 또 찬사도 있지요. 나는 잘하는 거라고 봐요. 예. 필리핀에. 예. 그런데 필리핀에 보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 예. 연주하거나 옆에 협조하거나 이런 사람들 보니까 수준이 대단한 것 같은데 네. 필리핀에 저는 이 호텔 바나 예. 로비에서 이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네. 한국이나 뭐 홍콩이나 마카오나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 대부분 필리핀 사람들이 그렇죠. 다 불러요. 그렇죠. 가수들이. 그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거. 또 홍콩 가면 또 가정부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필리핀 분들이.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로는 유명한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필리핀이 클래식으로 일정한 수준에 올라 있는 부분을 김한희 군 보고 처음 알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과거에 스페인이나 미국 식민지를 오래 해서 특히 스페인 식민지를 오래 하고 해서 거기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굉장히 뭐 한국에서 말할 수 없는 기족적인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예. 그들만의 예, 리그를 리그가 쌓은 지가 있어요. 우리나라보다 길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이런 또 클래식을 또 그렇죠. 상류 문화로서 상당히 즐기기 때문에 네. 일정한 수요가 있으니까 한국보다 오히려 수준이 더 발달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역사는 훨씬 깁니다. 그럼요. 그 뭐 서양 음악이 클래식 아닙니까 원조가 예. 원래. 예, 그런데 서양의 오랜 식민지로서 필리핀이 뭐 2차 대전에 네. 그 이후에 처음으로 해방이 되지. 예, 그 이전에 스페인 식민지. 예. 또 스페인 전에는 또 다른 또 뭐 포르투갈이나 뭐 네덜란드 이런 쪽에서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또 스페인이 그 미국하고 1900년대 초반에 그 스페인 미국 전쟁에서 예. 또 져가지고 미국 식민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미국에서 뭐 메가드 장군도 거기 쭉 가 있고 이랬으니까 그 상류 어떤 청의 문화는 이 서구식 문화가 상당히 정착을 해서 클래식 음악도 네.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했는데 학교를 다녀보니까 어때요? 일단 외국어로 공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음악을 해도 그래요? 그렇죠. 어쨌든 언어는 음악이고 예를 들어 소통을 하려도 영어를 해야 되고 교과서도 전부 영어에다가 가끔 뭐 언어 장벽이라는 것도 뜻하지 않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그 사람들은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데 나는 그걸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좀 아무래도 아쉽습니다. 그리고 섬나라 사람들이 되게 돌려 말하는 걸 좋아해요. 굳이 필리핀 사람들뿐만이 아니더라도 그게 전 좀 개인적으로 싫었어요. 할 말이 있고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걸 되게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숨긴다 해야 되나 자기들의 감정을 그런 걸 되게 익숙하게 있어가지고 그런 점들이 왜냐면 그런 게 어쨌든 공부를 할 때도 교수님들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어쨌든 제 점수 같은 것도 결국은 전부 그분들에 의해서 제 모든 게 결정되다 보니까 그 소통 문제 역시 이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생각하는 게 우리랑 다르니까 너무 서구화돼 있어요. 아시아가 아니라 지배돼 있던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이 필리핀에 뭐 사실상으로 그 언어도 뭐 이런 대학에서는 예, 영어를 거의 쓰죠. 예 영어를 쓰죠. 자, 그러면 저 필리핀에 같은 그 음대 이 네. 친구들은 네, 다 부잣집 애들이고 네, 부유한 그렇죠. 애들만 하죠. 그렇죠. 지금 뭐 클래식이라는 게 한국에도 그런데 그렇죠. 필리핀 같으면 오죽하겠어요. 예, 뭐 악기값이다, 레슨비다, 학비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별로 그 사실을 좋아하진 않지만 현재 필리핀에서의 클래식 음악은 정말 그들만의 세계라고나 할까요? 일반인들은 관심도 없고 또한 그걸 관심을 가져도 배울 수가 없는 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필리핀의 인구가 지금 1억 한 300만 쯤 그렇죠. 되는데 그럼 필리핀에서 이 클래식 음악의 수요는 이 상류층 그렇죠. 한 몇십만 명에 제한돼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럼 오케스트라라든지 뭐 관현악단이라든지 이런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어때요? 글쎄요, 보편화가 한국 같은 뭐 되긴 예술의 좀- 전당 같은 데 가서 보면 거의 뭐 이렇게 예,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 그 예. 공연을. 거기도 꾸준히 하는데 예. 그 워낙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도 입장료가 그렇죠.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아니, 지금 또 경우도 한국에도 있고. 솔직히 말하면 뭐 주요한 어떤 뭐 외국의 악단이 온다거나 또 예. 뭐 이 한국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이런 공연을 보러 가려면 가격이 굉장히 일반 서민들이 가기에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어떤 클래식 음악이 이 뭐 이런 뭐 하긴 유럽에도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고급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갔는가? 저는 뭐 클래식이 상당히 대중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 이게 뭐 지금 과거에 소련이 공산화되었을 때 클래식이 굉장히 대중화됐잖아요. 그렇죠. 뭐 이 그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무용부터 예술이 굉장히 대중화되어서 뭐 한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5천원 10,000원에도 다 보러 갈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만큼은 공산주의 사회가 매우 잘한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도 러시아는 그래서 예술 문화 같은 걸 즐기는데 뭐 귀족이다 서민이다 이런 개념 없이 다들 그냥 잘 즐기는 그런 풍요가 있어요. 그 본인이 거기에서 가서 보니까 한국 음대하고 그 유니버시티 오브 필리핀 예. UP하고 이거 수준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걸 좀 아니, 뭐라 우리 말씀드리기가 방송은 어려운 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했대. 나는 보니까 뭐 지금 본인 연주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내가 차이코프스키 그 이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연주한 유명한 악단들 예. 연주만큼 이거 그냥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아, 모르고 들었으면 그런 연주인 줄 알았겠어. 일단 저는 한국에서 네. 공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뭐라 말씀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아는 건 한국의 교육식은 굉장히 주입식이 강하다 이런 이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견뎌보려고 콩쿠르 대회나 이런 데 안 나갔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필리핀 내에서 주최하는 콩쿠르만 몇 번 나가서 상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상을 몇 번 받았겠는데. 네. 예. 그럼 저기 이제 그 졸업을 하고는 예. 헝가리로 갔죠. 예, 그렇죠. 석사 박사 하러 갔어요. 예, 대학원으로. 헝가리가 과거에 보면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네. 왕국이었잖아요. 그 그렇죠. 왕이 그 이중 왕정으로 네, 네. 오스트리아의 학생을 황제가 계시죠. 헝가리 왕도 겸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마 1차 대전 직후까지도 계속했고 2차 대전 직전에 이제 해체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 헝가리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나라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유럽에서 보면 이 클래식이라든지 이 어떤 이런 부분의 고급 문화, 고급 상류층 사교 문화가 가장 발달된 데가 빈이잖아요. 그렇죠. 빈에 가면 뭐 그런 게 대단하잖아요. 네. 음악의 도시. 음악의 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 헝가리로 가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필 헝가리로 간 계기가 사실 저는 대학원에 애초에 진학을 생각할 때 유럽을 별 생각을 안 하다가 그냥 미국 어디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제 동기들 혹은 선배들 아니면 교수님들 거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거든요. 아, 이 UP의 예, 이런 사람들이 뭐 이스트만이다, 줄리어드다, 뭐 거의 다 뉴욕에 있는 유명한 미국 연대들 그런 데를 생각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그런데 어디쯤은 준비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가 언제 한번 제가 여기 계속 학생으로 있을 때 유럽을 공연을 하러 연주하러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유럽을 투어를 예, 했어요? 왜냐면 제 부전공이 비올라라서 제가 여기 관현악단 멤버이기도 했거든요. 피아노 치는 거 말고도. 관현악단 멤버로 간 거예요? 제가 비올라 멤버로. 그때 저희가 갔던 나라들이 유럽 곳곳이었는데 뭐 이탈리아도 갔었고 슬로바키아, 헝가리, 뭐 스위스 뭐 이런 나라들을 갔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 다 좋았는데 유난히 저는 헝가리가 더 마음이 가는 게 있더라고요. 아, 헝가리가요? 예, 그냥 뭐라 해야 되죠? 뭐 아름답기도 하고 부다페스트 아름답죠. 그리고 저는 하나의 편견이 있었는데 유럽인들은 영어를 못할 것이다. 워낙 그 자기의 나라의 언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줄 알았는데 안 그렇더라고요. 또 영어도 되게 잘하고 생각보다 언어 장벽이라는 걸 별로 못 느껴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걸도 웬만해서는 영어로 답을 해주니까 그리고 시스템도 그렇고 가서 헝가리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음악 학교 그 리스트 음악원 리스트가 세운 리스트가 그 헝가리 관시고 그렇죠. 예, 그 유명한 클래식 음악가예요. 그렇죠. 그 리스트가 세운 학교가 있는데 한 200년 가까이 된 학교를 저희가 그때 직접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우라에 끌림이 생겨가지고 난 저기서 공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생겨가지고 유럽에 동유럽도 가보고 서유럽도 가본 사람은 서유럽은 좀 전남이가 떨어지고 예. 동유럽에 가면 편안함을 한국 사람 같으면 좀 느끼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동유럽 중에서도 헝가리가 사실은 뭐 지금은 체코가 이 한때 이 사회주의 때 그렇죠. 기계공업이 발달해가 헝가리보다 훨 잘 나간다 이랬는데 이 동유럽의 나머지 나라들 뭐 루마니아나 불가리아나 알바니아나 또 뭐 세르비아 계열 나라들은 굉장히 낙후되었고요. 그렇죠. 헝가리는 동유럽이지만은 사실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성 로마 제국 합스부르크 왕가에 속해 있어서 이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나라였고 또 이 독일의 히틀러가 오스트리아하고 같은 게르만이라고 합병을 했을 때 헝가리도 독일의 사실상 합병이 돼서 섭정이라고 있었지만은 헝가리가 마지막까지 독일군하고 싸운 유일한 나라예요. 예, 그렇죠. 2차 대전 때 마지막까지. 그래서 헝가리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게르만족 국가는 아니지만은 독일하고도 영향력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부분들은 거의 이 하나의 문화권이고 여기 이제 음악가들 뭐 쇼팽이라든지 모차르트라든지 리스트라든지 이런 사람도 사실상 하나의 문화권에서 음악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 뭡니까 클래식 음악 뭐 바로크부터 낭만파까지 올 때까지 거의 세계 지금 모든 음악들이 다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독일, 그 다음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유명한 작곡가들이 대부분 여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는 잘 갔네. 그래서 내 부다페스트가 옛날에 부다시하고 페스트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라면서요. 두 개 따로 있었는데 그 도나우강이죠. 거기에 다리가 생겨가지고 통합이 됐어요. 그때부터 부다페스트라는 하나의 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 뭡니까? 이 영화 글루밍 선데이? 예. 그 영화가 보면 이제 2차 대전 때 뭐 이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을 다뤘는데 결국은 뭐 전쟁이 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죽고 뭐 서로 이런 과정을 다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주제곡 글루밍 선데이라는 음악이 예. 애절해서 그 부다페스트 강에 있는 다리 위에서 예. 그 떨어져 자살하는 장면도 영화에서 나오는데 네. 거기에 그 영화를 그 음악을 듣고 자살한 사람이 많다죠. 한 뭐 3, 40명 된다. 예,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그 부다페스트 그 영화에서 보고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예. 그럼 헝가리는 언제 갔어요? 네, 작년에 갔습니다. 아, 작년에 갔어요? 예. 그럼 헝가리는 지금 거기에 아까 리스트 예. 학교에 입학을 하려고. 네, 준비 중이에요. 예. 근데 이 저 예술가가 그 석사, 박사, 그럼 가면 석사, 박사 같이 하죠, 보통? 아, 그거는 유럽마다 다른데 네. 요새 유럽도 그 보면은 미국식 그 시스템을 따르는 추세예요. 옛날엔 자기들만의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석박사 동시에 거의 해버리던데, 옛날에는. 그렇죠. 근데 요새는 또 아, 분리가 돼 구분하니까? 있는 부분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 이젠 거의 다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다만 러시아는 아직도 자기들만의 스타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한희 군은 그 뭡니까? 음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서 석사, 박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학위를 음악 예술을 하는 사람이 굳이 뭐 실력이 있으면 학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 사실 뭐라 해야 되죠?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학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런 말 드리기 뭐하지만 꼭 학위가 그 사람의 실력 혹은 그런 걸 보증해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가끔 줄리어드 나왔다 해서 기대하고 보면 줄리어드 나왔다 이런 생각 드는 분들도 있고. 아무튼 근데 저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아무래도 본고장은 유럽이다 보니까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와 삶과 이런 걸 좀 직접적으로 공부하고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더 커서 그렇게 거기서 공부하고 싶다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참 부모님이 네. 예? 그래도 그런 걸 나이 들면 이제 저기 군대 갔다 와서 취직해라부터 뭐 이러는데 네. 부모님이 그 참 대단하시다. 일단 저희 부모님은 공부하던 건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주의셔서 공부 다 끝나고 뭘 해도 해라 이런 주의시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노력해야죠. 아니 할 수 있을 때 실컷 하는 게 좋지 뭐. 나이 네, 들면 아무래도. 공부하고 싶어도 못 한다. 늘 그런 얘기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말 늘 귀에 담고서. 근데 부다페스트 살면 재미겠다. 거기 뭐 먹는 것도 맛있고 예. 볼 것도 많고 예. 굉장히 좋잖아요. 볼 게 많아요 정말. 일단 뭐 건축물도 그렇고 이 강가를 끼고서 부다에서 페스트를 봐도 아름답고 페스트에서 부다를 봐도 아름답고 특히 야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밤에 그 걔네들의 랜드마크 건물들이 있어요. 뭐 국회의사당이라든지 부다 왕궁. 굉장히 화려하지. 그렇죠. 다른 곳을 다 불을 꺼버리고 걔네들만 불을 막 딱 비추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국에는 요즘 프라 직항이 있다고 네, 대한항공. 네. 그래 프라 체코 프라 네. 뭐를 많이 띄우는데 네. 갔다 온 사람한테 물어보면 프라하보다 부다페스트가 헝가리가 더 나아 보이더라.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경제도 언뜻 봐도 헝가리보다는 그 체코보다는 헝가리가 낫다. 뭐 폴란드, 체코, 헝가리 그 나라들 중에는 헝가리가 제일 나아 보이더라 하는데 헝가리가 생각보다 인구가 별로 안 많대요. 네, 1000만 명 좀 안 될 겁니다. 땅은 우리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헝가리가 나는 네. 인구가 굉장히 많고 큰 나라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헝가리라는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헝가리 인구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쵸. 그게 좋은 게 어. 그냥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어딜 가도 뭐 지하철을 타도 널널하고 그냥 길을 걸어 다녀도 막 사람들 막 그렇게 붐비는 것도 없고 서울을 가도 그렇고 마닐라도 그렇고 어딜 가나 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복잡한데 거긴 정말 한가해요. 음. 가끔 너무 썰렁하다 싶기도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용한 걸 더 좋아해요. 그나마 또 인구 중에서 또 보면 한 뭐 3분의 1쯤은 또 부다페스트에 다 살 거고. 그렇죠. 한 네. 300만 명이 또 그나마 네. 부다페스트 산다 하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지역에 보면 지방에 예, 그 농촌 같은 데는 땅이 굉장히 평원이 그렇죠. 이렇게 크더라고요. 예, 예. 네. 주로 막 밭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농사 짓는 거 있죠. 네. 해바라기를 많이 심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해바라기가 끝도 없이 아, 펼쳐져 있는. 근데 이 헝가리가 원래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볼 때는 마자르 족의 나라 그렇죠. 해가지고 아시안 계통의 혈통이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기존의 유럽
사람들. 보통 또 동구권에는 슬라브 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슬라브 쪽의 나라가 아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좀 인종이 그렇게 느껴져요? 사실 외관상으로는 음. 일단 제 눈으로 음. 봤을 때 뭐 헝가리 사람이나 이탈리아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이 다 똑같은 백인이에요. 근데 혹시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조상이 우리와 같은 계열이다. 뭐 몽골 쪽에서 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있고. 근데 외관은 잘 모르겠는데 식문화는 유럽 그 어디에서도 가장 아시아권과 비슷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말로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예. 고개도 하고 이런 걸 잘하더라고요. 헝가리에 말 혹시 안 봤어요? 농장에서? 아직까지 그거 못 봤습니다. 근데 그 헝가리가 원래 그 헝가리 할 때 영어로 HUN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훈족이 훈족이다 했는데 이 로마가 망하기 직전에 뭐 서기 한 3세기 4세기 이럴 때 훈족의 침입이다 해가지고 갑자기 동쪽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예. 몽골은 그 한참 뒤에 이야기고, 예. 그러니까 몽골의 원조쯤 되는 아마 기마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틸라라는 그 훈족의 왕이 이 로마 입구까지 가서 사실상 로마가 달래가지고 이렇게 막았는데 먹으려면 먹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를 점령. 근데 이제 나중에 암살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훈족이 그때부터 사라져 버렸는데 그 훈족의 일족들이 아마 저쪽 헝가리 쪽에 정착을 해가지고 그 오늘 내려오지 않았나 하는데 예. 헝가리의 맥주도 맛있죠. 네. 예. 맥주도 맥주지만 사실 와인이 더 유명한 아, 헝가리 와인이 토카이 유명하죠. 와인이라고. 네, 토카이 와인. 뭐 예. 단맛 나는. 예. 굉장히 달게 만들죠. 예, 좀 예. 그렇죠. 그 유럽인들 식습관이 대체적으로 식사는 짜게, 디저트는 달게. 달게. 예. 예, 그렇게 먹습니다. 굉장히 달게 먹고, 어. 굉장히 짜게 먹고. 근데 그래도 병이 안 걸린지 모르겠어. 그러게요. 저도 짜게 달게 먹는 거 좋아하는데 그래서 신장병이 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기 지금 이제 거기에 대학원 가정 예, 입학 준비를 했으니까 네, 네. 언제 시험 쳐요? 내년에. 그 무슨 시험을 쳐요? 똑같이 이론하고 오디션을 보죠. 이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이론을 보고, 오디션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아무래도 대학원이니까 좀 더 얼마나 더 많은 예술성을 보여줄 수 있냐 이런 걸 볼 것 같은데, 테크닉은 사실 연습하면 누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누가 더 깊은 예술성 혹은 가능성을 갖고 있나 그런 거에 관점을 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오디션을 보거나 이럴 때 영어로 해요? 예. 헝가리? 예. 영어로 하면 괜찮겠다. 네. 헝가리가 별도로 헝가리 말이 있죠? 있어요. 헝가리어라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언어 중 하나. 그 나라들은 보면 뭐 체코 가면 체코 말 쓰고 슬로바키아 가면 그렇죠. 슬로바키아 말 쓰고 예. 전부 그냥 국경 넘어가면 말이 다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렇게 네. 해가 그 많은 나라들이 다 각각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면 헝가리에서는 이제 오디션 하거나 시험 볼 때는 영어로 해서. 예, 예. 근데 뭐 지금 치는 실력 정도로 보면 실기는 얼마든지 합격을 하겠는데. 글쎄요. 아니, 사실 예술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니까.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뭐 뒤로 가가 봉투도 좀 주고 선생님한테 교섭도 좀 받고 해야 넣어줍니까? 그것도? 글쎄요. 아무래도 사는 곳은 다 똑같이. 우리 한국에 솔직히 뭐 음대 미대가 솔직히 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상당한 부분에 뒤에 이 교섭 고등학교 때부터 교섭부터 뭐 또 뭐 여러 가지 인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돼서 한국의 유학파 말고 한국의 순수 국내파 중에서 세계적인 음악가가 뭐 나온 게 별로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 한국에 참 그런 음대 미대가 문제가 많았죠 과거에. 뭐 요즘도 그런 게 없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근데 헝가리에 이제 입시 오디션을 봐야 되네. 네, 그렇죠. 긴장이 됩니까? 아직은 안 돼요. 네? 막상 그때 때가 돼가오면 긴장이 되겠죠. 야, 그럼 거기 들어가면 또 몇 년을 공부해야 돼? 일단 과정 자체는 2년인데 사실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술 계열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어. 그걸 제때 끝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뭐 개인 사정이든 슬럼프가 오든 아무튼 그렇겠지. 예를 들어 대학원 2년 과정이다 해서 사실 전 제 주위에서 대학원 2년 만에 마친 사람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대학원 석사 박사를 하려 그러면 한 예. 5년은 최소한 해야 돼요. 사실 5년도 짧은 거예요. 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석사 5년 만에 끝내는 사람도 많아서. 그러면 나중에 김한이 박사를 달라면 30대 한 뭐 32, 3세 이래 돼야 될 건데. 근데 내가 볼 때 본인은 이 복을 타고났다. 그것도 자기 복인데 그렇게 공부하고 네. 이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내 지금 다시 태어난 다음은 무슨 역사학 이런 거 나 좋아해서 그런 공부만 한 40대, 50대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헝가리는 이 뭐야 저기 물가나 이런 게 네. 한국보단 조금 싸죠? 지역마다 그것도 다른데 네. 일단 부다페스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먹는 거는 확실히 더 싼 것 아, 그 같습니다. 뭐 물성이 땅 넓고 과일이고 뭐고 그렇죠. 뭐 곡식이고 풍부하니까 그렇다 뭐 사람이 많아서 많이 먹을 것도 네. 아니고 그렇죠. 먹는 거는 굉장히 네. 싸고 풍부하고 네. 다만 집값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안 그랬대요. 교민분들 말씀 들어보면. 근데 요새 좀 관광객도 많아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물가는 좀 올랐다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뭐 국민 소득 예. 보면 한국보다 조금 낮은 정도 예. 한 2만 불 정도 예, 뭐 되나요? 2만 불 되든가 조금 안 될 겁니다. 예, 그 2만 불 전후로 거라고. 그렇죠. 예. 근데 뭐 실제로 가서 보면 근데 별로 뭐라 해야 되죠? 음,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더 잘 사는 것 같다고 나도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GNP란 1인당 GDP라는 게 네. 별 의미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별로 의미 없는 의미가 것 없다라고 같아요. 보는 거지. 왜냐면 다들 너무 풍요롭고 여유롭게 또좀 극하게 살죠. 좀 이 격식을 갖추고 좀 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1인당 GDP가 3만 불이 아니라 5만 불이 돼도 이래 살면 뭔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한국에서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다들 너무 바쁩니다. 근데 정말 자기의 삶을 돌이켜볼 시간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은 정말 뭘 얘기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걔네들 늘 여유라는 게 일상생활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술 한잔 마시면서 막 이것저것 얘기하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유럽 어디를 가도 사실 헝가리뿐만이 아니라 좀 그런 게 있어서 한국도 언젠간 저런 식의 여유를 사람들이 갖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보니까 헝가리가 예, 의외로 엄청나게 금메달을 많이 따버리대. 그렇죠. 그 나라 인구도 작은데. 그 이번에 펜싱 박상현 선수였나요? 그 할 때 상대방도 헝가리 선수였잖아요. 그 역전패 금메달 예. 땄는데 또 단체전에서는 또 한국한테 예. 이겨버리더만요. 그러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체육 인재가 많은지. 인구도 별로 없는데. 이게 펜싱이 좀 되려면 전통이 좀 있는 나라 한국 같은 경우야 손으로 하는 거 다 잘하니까. 그런데 옛날에 유럽에서 펜싱 좀 한 나라는 헝가리나 프랑스나 뭐 러시아나 그렇죠. 뭐 저기 영국이나 이런 나라 말고 좀 펜싱 한 나라가 별로 없죠. 오스트리아나 뭐. 그 귀족들이 하더니 원래는 이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문화 자체는 프랑스에서 꼭 피어나죠. 펜싱. 그렇죠. 자 그러면 요즘에 뭐 헝가리 가면 한국 오면 빨리 가고 싶겠네. 네? 한국 오면 빨리 헝가리 가고 싶겠어. 아니요, 딱 그런 건 아니에요. 한국 더 재밌어요? 아니 그냥 딱히 여기가 더 좋네, 저희가 더 좋네 이런 건 별로 없는데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지내는 걸 보면 나까지 지치는 느낌은 드는 것 같아서. 나부터 시작해서 다들 그냥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필리핀에 있다가 예. 헝가리 가고 하니까 이 극과 극을 갖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좀 어때요? 필리핀에서 생활은 정말 좀 정신없지 않았어요? 일단 정신이 없는 이유 중 하나가 거기도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지. 진짜 일단 공식적인 게 1억 넘는 건데 한국보다 2배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훨씬 많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아마 잡히지 않은 사람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거기 신고 안 한 사람도 얼마나 많을 텐데. 일단 사람 많고 차는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또 차도 시끄럽고. 교통체증 굉장히 유명한 나라 중 하나인데 가끔 그런 생각해요. 도대체 누가 못 사는 거냐, 길거리 이렇게 차가 널렸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필리핀에 전체 깔려 있는 총이 한국에 60만 군인이 가지고 있는 총보다 숫자가 더 많다고. 아 그래요? 사실 마닐라에서는 총기 사건은 거의 일어나진 없죠. 않아요. 주로 총기 사건 일어나는 건 다 지방의 지방들인데 섬들. 한국인들 많은 뭐 앙헬레스 지역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민다나오. 뭐 그렇죠. 민다나오는 필리핀 현지인들도 좀 꺼려하는 네, 곳입니다. 중앙정부의 통치권이 부분적으로 이슬람 반군이 아직도 예, 전쟁을 아직까지 하더만요. 네, 반란이 일으켜놨고 늘 독립을 원하는 지역이고요. 필리핀에서는 좋은 데 많이 가보셨어요? 많이 안 갔습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공부한다고? 바빴어요. 네? 왜냐면 이 5년제지만 저희 학교가 5년에 끝낸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6년하고 7년하고 8년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나는 최대한 여기서 내가 사진을 보고 조금 했던 게 네, 이 보니까 네네. 그래도 필리핀에는 클래식 하는 사람들은 긴팔을 입은 것 같아요. 아 네? 긴팔이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 나라의 전통 옷입니다. 전통 하얀 거 바롱이라고 위에 예. 대통령도 입고 다니대. 예, 그렇죠. 이게 주제가 있어요. 그 예.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필리핀 전통을 입고 저는 한국인이니까 아, 한국을 다 입고 자기 나라 트레디셔널 예. 있구나.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전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한국인으로서. 근데 더운 나라에서 클래식이라니까 조금 아, 우리가 보통 클래식 하면 차이코프스키 그렇죠. 음악이 그렇듯이 추운 서론이라든지 나라죠. 추운 나라에서 그렇죠. 하는 거다 생각하는데 더운 나라에서 클래식을 한다니까 아, 대신 이런 극장들은 정말 춥습니다.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요. 네네네. 난 너무 추워서 가끔 뭘 이렇게까지 춥게 하나.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중국으로 필리핀으로 이제 헝가리로 이렇게 다녔는데 네. 이렇게 좀 아쉬운 건 없어요? 이 한국에서 초중고등학교나 이렇게 나와서 대학을 가고 한 부분 이런 부분에 친구들이 한국에 별로 있어요? 어때요? 제 한국 친구들도 다 뭐죠? 저와 같은 식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저랑 좀 다르긴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최종적으로는 한국에 있는 대학을 그 특례 입학으로 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한국 대학도 안 다녔지만 근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요즘 뭐 한국에서 쭉 학교를 다녀도 다들 고립되어서 친구도 없이 취직이나 이 입학 때문에 공부만 하고 또 뭐 안 그러면 고민들이 많아가지고 스마트폰이라 붙들고 살고 그렇게 삽니다. 그게 아쉬운 게 하나 있다면 그 너무 학생들에게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냥 시키는 거를 잘 해야지 그게 우수한 학생이고 그걸 잘 못하면은 열등한 학생이다. 이런 식의 생각이. 근데 필리핀 역시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런 게 없습니다. 좀 학생들에게 대체적으로 여유를 많이 줘요. 근데 학생들이 대신 하는 게 뭐냐면 벌써부터 그때부터 자아를 찾기 시작하거든요. 그 자아를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여요. 난 누군지, 난 뭘 좋아하지,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철학적인 걸 많이 생각하게 학교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확고하게 정리가 됐을 때 대학을 가도 뭔가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들 목표가 뚜렷하거든요. 왜냐면 한국과 다르게 필리핀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대학을 가야겠다 이러진 않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뭘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 하면 물론 굉장히 유명한 요리 대학들도 있긴 있지만 프랑스라든가 이런 곳에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걸로 봤을 때 굳이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그것도 전공이랑 연관된 것도 아니라면 한국은 일단 대학은 무조건 가고 보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대학을 가라 해서 가긴 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주변 사람들 지 판단이 아니라 부모와 사회에서 설정해 놓은 기준에 따라서 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강남의 파라군 또 거기서 이야기하는 또 명문 무슨 이 자사고나 무슨 특목고 그렇죠. 그리고 또 몇 개 대학 무슨 과 이 부분을 향해서 다들 그냥 쏠려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도외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틀 안에 못 들어가면. 그래서 그 뭐 A가 안 되면 A-1, A-2 이래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다들 몰려가면서 사실은 이 교육이 부모의 어떤 그 욕심 또 사회적으로 보여주기 허영심 만족의 도구로 이렇게 전락되고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써가면서 1년에 사교육비를 뭐
정부에서 한 40조라고 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뭐 한 80조, 100조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낭비를 하면서 이렇게 다들 무한 경쟁을 의미 없이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입시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데 이 정권도 입시를 개혁하지 않고 그냥 있는 시스템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라 그러나 학생 생활기록부 뭐 이런 걸 보고 어쩐다 저쩐다 하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어. 그것도 또 가해를 받아서 컨설팅을 해주고 하는데 아 그래요? 그 산업도 또 요즘 짭짤하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학생들 애초에 외국은 생활기록부란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선생이 학생을 이렇게 얘는 이런 학생, 쟤는 저런 학생이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가 제일 좋아하니까 더 좋게 써줄 수도 있는 예, 거죠. 당연히 사람이 이상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예. 그리고 그냥 성적표 하나인데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그 성적표도 사실 그 한국하고는 다르게 시험 하나로 점수가 다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저것 시킨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너가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과제는 잘했는지, 출석이라든가 예를 들어 시험을 쳐도 비중이 안 커요. 한 20%, 30% 전체 시험에. 근데 한국은 그보다 훨씬 높은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점수를 내주려고 객관적인 걸 찾으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김한희 군은 앞으로 이제 이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마치고 나면 이제 꿈이 뭐예요? 그냥 피아노나 계속 치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 그게 제일 행복하지. 예. 아, 그러니까 피아노를 계속 어디 가서 칠 거냐는 거죠. 제가 요즘 참 이렇게 느끼는 부분은 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음대가 있는 대학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렇죠. 서울도 그렇고 지방에도요. 웬만한 대학에 뭐 음대 미대 다 있죠. 그렇죠. 왜냐면 음대 미대 만들어 놓으면 그만큼 수요가 있으니까. 근데 음대 미대를 나와 가지고 사실은 뭐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고도 호텔 같은 데서 로비에서 피아노 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호텔 로비에서 피아노 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무슨 관현악단에 들어가거나 뭘 한다고 해도 그것이 예술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제대로 된 그때까지 투자하고 넣은 공에 비해서 그 예술을 하는 것이 한국의 클래식 음악이나 이런 걸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만한 어떤 이 실용성이 자기가 먹고 살아가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투자에 대해서 이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가 없다라는 거죠. 그 음악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미술도 한번 봐요. 지난번에 조영남 씨 무슨 그림 대작 사건에서 보면 그렇죠. 그 다 미대 나오고 이렇게 미술 공부한 사람일 건데 미술 공부도 지 혼자서 했다라는 조영남 씨 그림이나 대작해주고 조영남 씨는 하투짝이나 그래서 호당 50만 원씩 받고 팔아먹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를 보면 이게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예술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좀 재정립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이건 역대 한국의 정권들도 문제가 크다라는 거예요. 예술을 국민들 대중화될 수 있도록 그 예술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내가 지금 공익 어떤 이 공공 일자리처럼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걸 갖다 예술을 대중을 향해서 이렇게 노력 봉사를 하면 그런 사람들한테 정부에서 일정하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간 사람들은 지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면 결국은 국민들이 예술에 접근하는 이 클래식에 접근하는 어떤 부분이 문턱이 낮아질 건데 지금 한국에서 대중들이 클래식을 못 즐기는 이유는 그럼 솔직히 말하면 비싸고 그렇죠. 민특이 높은 거예요. 왜 클래식이 민특이 그렇게 높아야 되느냐. 뭐 필리핀에 가서 엄청나게 민특이 높아서 몇 명만 그들만의 리그로 즐기는 클래식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같은 경우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이 기존 사람들의 뭐라 해야 되죠? 엘리트적인 그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거기에 시기지. 예. 그렇죠.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사실 이게 좀 모순이 있는 게 정작 쇼팽이나 리스트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좀 서민들을 위한 음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사람 낭만주의가 시작된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왜냐면 바로크나
고전주의 시대. 그건 왕이나 교회를 위한 그때는 예, 음악이었잖아요. 귀족 음악 예, 예, 맞습니다. 왕이나 교회를 위한 근데 음악. 그거에 대한 반발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타파하고 싶은 그 마음 작곡가들의 그래서 나온 게 이런 쇼팽 리스트, 뭐 바그너,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후기 낭만주의 때 많이 나왔어요. 왜냐면 그때는에도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싶어 하니까 우리는 최대한 이걸 더 널리 퍼뜨려야 된다. 계급에 상관없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최초에 요즘 같으면 연주의 문화가 대중적으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아무튼 그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서 널리 퍼뜨리자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음악을 이렇게 작곡하고 활동하고 했는데 어느새 다시 우리는 바로 그 시대처럼 특별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과거에 무슨 이 팝이 있었습니까? 팝 음악이. 네. 그렇다고 과거에 무슨 로켓롤이 있었어요. 응? 뭐 이 과거의 음악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클래식이라는 부르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 탄생은 음악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교회하고 귀족하고 왕이죠. 왕 때문에 생긴 거고 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들만의 어떤 남하고 구별짓는 일종의 명품 럭셔리였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낭만파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음악이 굉장히 대중음악처럼 됐죠. 같은 클래식이라도 그렇죠. 듣기에 편하잖아요. 나 누구 애써 바나 핸델 듣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건데 쇼팽이나 뭐 리스트나 그렇죠. 이런 걸 찾아 듣는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애호가들이.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그런 정신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작곡하는 법도 굉장히 다릅니다. 바흐라든가 한델이라든가 모차르트 이런 기존에 있는 작곡의 틀을 깬 사람들이 이런 낭만주의 시대의 사람이고 또한 리스트는 우리가 흔히 요즘 접하는 이 독주회라든가 연주회 같은 거를 좀 더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그 유럽이 지금도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어요. 유럽은 네. 그 뭐죠 계층에 상관없이 클래식 음악이 굉장히 다 모두를 위한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유럽에서는 뭐 이것은 상류층만의 음악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왜냐면 뭐 음악 아주 고급 듣는데 연주회에 뭐 이 연미복을 입고 가는 행사도 있지만은 예, 또 뭐. 동네 뭐 교회고 그렇죠. 동네가 아주 가벼운 데서 항상 접하게 되는 예. 이 부분이 하다못해 있죠. 그 유명한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같은 경우에도 격식을 안 따집니다. 그냥 조용히만 하면 돼요. 가서 뭐 이런 옷 입고 오세요 이런 것도 없고 코스프레가 없죠, 요거는. 네, 그렇죠. 그냥 뭐 너의 네 옷차림이 어떻든 네가 어느 계급이다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참가자들의 연주를 그냥 가서 듣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왜냐면 이 사람들의 팝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클래식의 유럽인들의 팝송이니까 마치 우리가 그 우리나라 가수들 가서 콘서트 한다고 막 이렇게 차려입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솔직히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도 뭐 또 유럽에는 음악도 보면 뭐 지금 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음악가가 비틀즈 아니에요. 그렇죠. 비틀즈 노래들 보면 뭐 클래식하고 상당히 넘나드는 부분도 많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말입니다. 내가 김한이군 나이 때만 해도 클래식 음악 다방이 많았어요. 서울에도 그렇고 부산에도. 그래서 그 하루 종일 가면 클래식 음악만 틀어주는 차 마시는 데가 많았는데 점점 이제 클래식을 이 대중들이 접하는 공간이 없어지고 이제는 어디 저 오전에 어디 뭐 호텔이나 오전에 무슨 이 스타벅스나 가면 약간 클래식이나 조금 노다가 많은 정도고 이 음악이 들을 데가 없어져 버린다 대중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클래식이 왜 이렇게 없어지고 또 한국이 뭐 이 K 뭐 팝이라고 해가지고 대중문화가 저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 음악이 너무 이렇게 가도 되는가 하는 대중의 정서를 좀 이렇게 이 클래식이라는 게 저도 젊었을 때는 클래식에 대해서 뭐 음악이라는 게 듣기 좋고 편하면 되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음악에도 이 정서의 깊이가 매우 다르다라는 걸 그렇죠. 실감을 하면서 클래식 음악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또 팝 종류 중에서도 재즈가 좋아지고 이게 참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변화다. 젊었을 때는 재즈 음악 틀어놓으면 그거 돌려버리지. 근데 그 참 신기하더라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황 소장님께서 점점 그런 작곡가들의 네. 정서에 공감을 하실 수 있으셔서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모차르트 정서에 좀 공감을 합니다. 모차르트가 이 과소비 베기스가 그렇죠. 네? 저렇게 다작을 한 게 그냥 빚을 져가
그때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작곡료만 있었다며요. 그렇죠. 그리고 출판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모차르트 앞에는 돈을 받으러 온 사람이 줄을 서가 있어서 모차르트가 그 빚을 갚으려고 채권단한테 한마디로 요즘 대부업체에 돈 쓰고 못 갚아가지고 맨날 돈 받으러 이 채권 추심하는 사람한테 쫓기는 것처럼 그래서 모차르트가 맨날 음악을 많이 썼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모차르트가 받은 돈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는데요. 워낙 그 부인과 함께 쓰는 돈이 엄청나다 보니까 그렇게 그렇게 많이 쓰고 또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지. 늘 압박에 쫓겼다고 해요. 이 곡을 써야 된다, 저 곡을 써야 된다, 자기의 그 빚을 감당하려고. 자, 이번에 가면 이제 언제 옵니까? 아마 빨라야 내년에 오지 않나 내년에요? 싶습니다. 자, 이번에 가면 내년에 이제 입학을 해가지고 예, 오시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꼭 입학이 될 거예요. 그 뭐 보니까 실력이 보통이에요. 네. 제가 잘 몰라도 딱 보면 이렇게 포스가 있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아마 이거 동영상으로 이제 우리 대담한 거를 다음 주 이제 토요일쯤에 올릴 건데 올라가서 이제 우리 김한희 군이 연주한 걸 좀 뒤에도 또 좀 달아놓고 할게요. 예. 그리고 또 별도로 붙여서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올리든지 하면 평이 아주 좋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꼭 입학하시고요. 앞으로 많이 배워 오셔갖고 한국에서 클래식의 대중화, 서민들을 위한 클래식 이런 쪽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진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대를 가는데 음대 나온 사람 중에서 대중을 위한 클래식의 장을 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이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일단 양쪽 다 문제가 있다가 사실 저는 연주하는 쪽에도 문제가 있고 그 듣는 청중에도 문제가 있고 청중도 문제가 있죠. 일단 청중들도 그 K-팝이든 뭐 아니면은 아메리칸 팝이든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랑 클래식에 대한 관심도랑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납니다. 클래식을 그냥 너무 듣기 어려운 음악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식의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연주자 입장에서는 다름이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 한국에서 연주를 하려면 사비로 부담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비중이 기회가 없어요. 연주회를 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서 내가 그냥 연주를 하고 싶어서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술인들이 꼭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나는 사람들을 위해 음악회를 개최해주고 싶은데 내가 개최할 돈이 없어. 이런 것도 문제. 그러니까 이제 졸업 연주회 이런 거 봐도 너무 가식이던데요. 예술의 전당을 빌려가지고 뭐 졸업 연주회 하는 꼴들을 보고 뭐 거기에 드레스를 얼마 주고 맞춰 입고 사진을 얼마 주고 찍고 뭐 꽃다발을 주고 뭐 이래가 보여주기식. 요즘요 이 구청부터 꼭 동사무소 단위에도요 좋은 공간들이 한국에 예술 뭐 해가 이 유럽에 가면 큰 어떤 컨벤션처럼 좋은 데가 너무 많습니다. 곳곳에. 근데 거기를 과연 1년에 며칠 쓰느냐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비어있을 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대중들에게 그렇죠. 이 클래식을 이렇게 장려하면서 지자체와 정부가 비용을 분담해서 그분들에게 어떤 페이를 주고 또 그분들도 좀 저렴한 페이를 받으면서 계속 그런 공연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융성 하는데 K-팝만 이야기해요. 대통령도 그러고. 과연 이렇게 가는 깊이 없는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공장에서 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춤과 댄스와 반복되는 멜로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감상적으로 이렇게 끌어낼지는 몰라도 이것이 과연 이 국민들의 정서 함량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클래식을 무시하는 나라, 이 나라도 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험악한 번제가 많이 생기는 것도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정서 함량에 대해서 국가가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여유가 없는 것도 사람들이 듣는 음악의 취향을 바꿔놓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겠죠. 저 같은 경우는. 왜냐면 한국 지금 K-팝을 보면 갈수록 단순해지고 반복되는 멜로디, 자극적인. 그렇죠. 갈수록 자극적이기만 하고 춤하고 뭐 보여. 굉장히 클래식한 거리가 멀죠. 클래식은 일단 길고 좀 어느 정도
뭐라 해야 되죠?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건 네. 분명히 있는 거고 멜로디가 또 그렇죠. 자체가 예를 집중돼 들어 있잖아요. K-pop 같은 경우는 뭐 뮤직비디오랑 같이 보면 음악은 들리지도 않고 그야말로 영상밖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상미에 좀 더 치중하다 보니까 왜냐면 클래식은 영상미를 보는 게 아니라 순전히 듣는 음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음악을 듣겠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같이. 그러면은 좀 제 생각에는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실 음대에서 공부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음악을 안 해서 문제지. 좀 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연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좀 더 클래식을 팝이라도 쉽게, 예. 뭐 화이트 뭐 세이드 오브 페일인가 이런 곡 들어보면요 거의 클래식하고 팝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좋은 팝들도 많이 있어요 옛날에. 예, 그런 작곡가들의 특징들이 꼭 좋아하는 작곡가 하면은 뭐 바흐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클래식 작곡가들 좋아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어떤 이 팝들은 팝이라고 하지만은 어지간한 클래식 못지않은 좋은 곡들도 많이 있는데 점점 갈수록 이 음악이 단순 천박 무지해진다. 이래서 일종의 쇼로 전략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만희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또 꼭 출연을 하세요. 예,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